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참 뉴스 시간. 오늘도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흘 동안 연말 특집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를 시작했을 때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한 뭔가가 있었어요. 네. 네, 뭐 정치 이벤트 같은 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12월에 돌아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를 울고 웃겼던 뉴스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3일에 걸쳐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면 뭐 우는 소식보다는 기쁘게 했던 소식이 더 어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더군다나 최근에 끝난 이 월드컵 16강 진출 소식. 네.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 기적을 쓸 수 있을까? 예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6강에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끈 우리 축구 대표팀이 도하의 기적을 쓰면서 진출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달성한 쾌거였는데 전 좀 절망했었거든요. 네. 대회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 안아골절 때문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손흥민 선수 입에서 1% 얘기 나올 때 1%라는 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전력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고집스럽게 벤투 감독이 준비해왔던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무대에서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벤투 감독과 우리 태극전사들이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전 이때까지 좀 많이 아쉬워했어요. 한 골이라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0대0으로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상했죠. 2차전엔 당연히 이길 거라고. 그러나 2차전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하면서 근데 그때 조규성 선수가 골 넣을 때만 해도요. 네. 맞아요. 이기는구나. 이제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없이 한 골을 먹으면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에 계신 분들은 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얘기하시는 게 스포츠 평론가 같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르투갈이 엄청난 강호잖아요. 네, 맞아요. 포르투갈과 함께 경기를 하는데 심지어 김민재 선수 제가 우루과이전 보고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저희 남편한테 어쩜 저렇게 수비를 잘하냐고 그랬는데 김민재 선수가 부상당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벤투 감독 저 감독 퇴장해가지고 감독이 관중석에서 경기하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월드컵 경기에서. 의심이 가요. 예. 포르투갈이라서 일부러 퇴장당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강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후반 46분에 손흥민 선수의 그 7명인지 8명인지 여기까지 안 맞아요. 네. 제치고 패스를 해줬는데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릿해. 그 예. 바랑이 사이로 공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6강 진출 확정지었는데 그때도 기억나시죠? 다 같이 모여서 휴대전화로. 가나와 우루과이전을 지켜봐야 했던 그 10여 분간의 시간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월드컵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2등인가 뭐 그랬다고요. 네, 기다리는 그리고 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도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경기 9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명장면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축구가 굉장히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사실 월드컵에서 4위까지 했지만 그때는 개최국이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박지성 선수처럼 정말 해외 스타들이 많아졌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잘하는데 월드컵만 가면 본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 좀 위축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뛰는 걸 보면서 차근차근 기회를 만들어가고 패색이 좀 짙은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뛰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저는 그런 생각도 16강이었나 싶어요. 들었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랬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월드 클래스가 된 선수들도 꽤 있고요. 네. 그 선수들이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좀 졌는데 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 위축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또한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막 지면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올 한 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걸 겪어내야 했던 국민들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디 한 군데 위로받을 데가 음. 없었는데 이 16강 진출이라는 성적도 대단하지만 저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국민들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잖아요. 이 롤드컵의 우승팀인 DRX의 주장인 데프트 김혁규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언급하면서 이 유명해졌고 끝내는 페이커를 꺾고 승리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강하고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거. 이 응원할 때 주로 쓰여 왔었는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과 맞물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취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개인 목표에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중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한국도 같아요.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는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절망할 이유가 많아서 오직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엠포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엠포 세대들에게 어쩌면 시련에 대한 의지라든지 내외적인 어려움에 대한 극복의 마음을 보여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축구 얘기만 했는데 네. 지금 다른 스포츠 경기도 있잖아요. 네. 육상과 수영에서 황선우 그리고 우상혁 선수가 새 역사를 썼어요. 네. 황선우 선수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상혁 선수랑. 왜냐하면 경기를 즐길 줄 아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축구, 다시 축구 얘기를 하면 순위에 제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몇 네. 등이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피파 랭킹 몇이지? 사실은 공은 둥글고 운동장에 들어갔을 땐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파 랭킹 몇이니까 안 될 거야. 이런 네. 마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황선우 선수나 우상혁 선수는 경기에 들어갔을 때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네. 내 경쟁자가 맞아요.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번에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갈고 닦는 모습이 참 멋있었거든요. 지금 황선우 선수가 올해 수영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죠. 지난 6월에 롱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에서 1분 44초 47의 한국 신기록으로 포포비치에 이어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2011년에 박태환 선수가 네. 자유형 400m 금메달 딴 이후에 11년 만에 롱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시상대에 오르는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보통 이러면 우리 막 울잖아요. 네. 시상식에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너무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시상대에 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됐었습니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네, 그리고 10월에 전국체전에서 연일 신기록을 세우면서 4관왕에 등극해서 2년 연속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펼쳐진 2023년 수영 선수권 수영 국가대표 선발 대회에서도 저병 100m에서 51초 99를 기록해서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자유형 200m에서도 정상에 섰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에 다관왕에 도전하는 황선우 선수를 제가 응원하고 있고요. 네. 우상혁 선수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발이 약적이 짝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치기 선수를 할 때마다 이 경기를 할 때마다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아니, 관중들의 응원을 네. 유도하잖아요. 네. 네. 그 스마일 점퍼라고 하는 네. 별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올해 1월에 체코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2월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 대회에서도 2m 36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월에 베오그라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는 2m 34를 넘어서 한국 육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5월에는 도하 대회에서 개막전 우승을 했고요. 7월에는 미국의 유진 실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한국 육상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월드 랭킹 1위로 2022년을 마무리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도전하는 그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렇죠. 때가 틀리면 올이라고 네. 듣고 싶네요. 자, 우리가 그 스포츠 얘기만 했는데 K컬처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네, 제가 최근에 그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시상식을 꾸준하게 중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그룹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아이돌들이 다 같이 무대에 섰는데 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도 실력 정말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 예전에 그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일본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룹 글로벌 팝 가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우리나라 가수가 옆에 가 있으면 굉장히 초라해 보였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전혀 지금 뭐 그렇지 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상을 휩쓸면서 주목받는 한 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9월에 미국 방송계 최고 건의상이죠. 에미상 시상식에서 네.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총 6관왕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는 미국 배우조합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드라마 부분에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영화 두 편이 칸의 경쟁 부분에서 이렇게 동시에 상을 수상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정재 씨는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의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더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케이팝 인기도 사실은 방탄소년단만이 케이팝의 이 낭보를 네네. 전해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와 걸그룹 블랙핑크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한꺼번에 있을 때도 빛이 나지만 멤버 따로따로 진, RM, 제이홉, 정국, 슈가비 이렇게 싱글 차트 핫백의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뭐 어디서 상 받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이렇게 네. 길게 하는 게 그쵸? 예전에는 한 소식 하나만 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하나로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네. 클래식 분야에서도 쾌거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제16회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6명의 결선 진출자 중에서 올해 18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음,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최종 우승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예, 많은 미국의 분들이. 최고 피아노 콩쿠르인 이 대회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고요. 전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참여한 인기 투표 집계 결과에서도 네. 청중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주는 베버리 테일러 스미스 어워드까지 차지해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 이게 그냥 기교적으로 잘 쳐서 상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임윤찬 군이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튜브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콩쿠르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네. 더 클라이번에 업로드된 임윤찬 군의 여러 연주 영상 중에서 결선 경연곡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 영상 조회수가 11월 중순에요. 868만 회입니다. 와, 그러니까 음질 엄청나네요. 상태가 조금 아쉬워서 네. 9월에 리마스터링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측에서 뭐라 했냐면 네. 우리 채널이 실버 버튼을 받게 된 건 임윤찬의 바이럴 비디오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게재를 했대요. 진짜 쇼킹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임윤찬 군의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를 올해 10대 클래식 공연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첼리스트 최하영,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역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세계 권위의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재회가 있었다면서요. 뭐 그 독재 분위기가 아이들 뭐 콘서트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난리도 그럴 리가 네. 없어요. 12월 10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데시벨의 함성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2,500석인데요. 네. 임윤찬 군이 이 그 클래식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쇼킹한 등장을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올 한 해 키워드로 클래식 음악계 사람들은 다 임윤찬이라는 이름 석자를 꼽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스타 등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엔데믹 때문에 공연을 한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 공연을 비대면으로 그러네요. 예, 예. 중계를 했을 정도니까 그게 이제 이전과 좀 달라져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보복 소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들이 등장하면서 한 번도 클래식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공연장을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스타들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 너무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으니까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좀 후회가 됐었어요. 제 아이 키울 때 영재 스쿨에 좀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왜 안 됐지? 항상 그 키우는 일은 지나고 나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참 네. 뿌듯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기쁘게 했던 뉴스들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었죠. 네. 노벨상 비록 못 받았지만 노벨계 수학상은 받았잖아요. 네, 이게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의 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4년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만 39세였던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수상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10여 개의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천재였기 때문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허준희 교수가 미국 국적자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네. 2살 때 부모님과 한국에 와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대학 학부,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마쳤고요. 학창 시절에 그 입시 위주의 수학에 흥미를 못 느꼈고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에 진학했다가 석사 과정부터 수학부로 옮겨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로 선택이 학자로 되게 늦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제 친구가 자기가 요즘 열광하는 자신의 아이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네. 필지상 수장은 허준희 교수라고. 근데 허준희 교수가 뭘 연구하는지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과학 칼럼니스트한테 20분 동안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신 있게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네. 다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난제인가 봐요. 예. 아, 그렇죠. 난제를 해결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소식을 예전에 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제는 뭐 외국의 천재 같은 그쵸. 사람이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수학자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것도 또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근데 서울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한 게 이게 또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허준희 교수가 여러 면에서 저한테도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게 이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논리적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맞아요. 좀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을 하고 2달가량 한국에서 있으면서 강연이나 간담회 형태로 대중들을 만났었는데 서울대학교 제76회 학위 수여식 축사를 했었습니다. 수여식에 허준희 교수가 나타나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도 받았고요. 후배들 앞에서 자신성이 너무 감명해요. 그냥 사실 허준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80년 그리고 3만 일 정도를 건강하게 산다고 했을 때 살면서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얼마 없을 것이다. 이 수학자다운 설명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중에 졸업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루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대학 생활을 충실하게 못한 게 부끄러워서 자기 졸업식에 안 왔대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와,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저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듣고. 그렇지만 저는 허준희 교수가 전해준 이야기 중에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굉장히 냉정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대목이 제일 좋았어요. 네. 젊은 학자들에게 그 언론들하고 인터뷰에서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우린 사실 본인에게 굉장히 네.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본인을 네.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학자들에게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친절하라라는 조언이 허준희 교수답다 싶었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 졸업식 축사는 안 봐도 되겠다. 허준희 교수 맞아요. 저도 축사 같은 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올 한 해 국민을 또 기쁘게 했던 소식. 네. 의료 2차 발사 성공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시도에서 임무를 완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6월 21일에 있었는데요. 지난해 1차 발사 때 46초 일찍 작동이 멈추면서 최종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2차 발사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시종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네. 우리가 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